조선 왕조 500년의 장대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과 왕비들이 흥망성쇠의 드라마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여인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왕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왕권을 행사하며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던 그녀의 이름은 바로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오늘은 이 위대한 여인의 통치와 그 속에 숨겨진 뜨거운 모성애를 중심으로 조선의 유일한 실질적 여왕이었던 문정왕후의 삶과 정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대의 정치적 사건을 넘어 한 여성으로서의 고뇌와 어머니로서의 헌신, 그리고 탁월한 정치적 수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인간적인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과연 문정왕후는 어떠한 인물이었으며 그녀의 통치는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는 그녀를 둘러싼 다양한 시선과 평가 속에서 진정한 문정왕후의 모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문정왕후는 1501년에 태어나 파평 윤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조선 초기부터 명문가로 이름을 날렸으며 특히 그녀의 아버지 윤지임은 당시 정치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문정왕후는 엄격하면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중종의 세 번째 왕비로 책봉되기 전 중종에게는 이미 2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경왕후 신씨였으나 폐위되는 비운을 겪었고, 두 번째 왕비였던 장경왕후 윤씨는 인종을 낳고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경왕후의 죽음 이후 왕실은 새로운 왕비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당시 명문가 출신으로 지혜롭고 기품 있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던 문정왕후 윤씨가 1517년에 왕비의 자리에 오르면서 왕실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문정왕후의 나이 겨우 17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었지만 그녀는 왕실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져나갔습니다. 남편 중종과의 관계는 물론 전 왕비의 아들인 세자 인종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인종은 이미 성장한 세자였기에 문정왕후로서는 아들이 없다는 점이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침내 중종과의 사이에서 아들 경원대군 훗날 명종을 낳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왕실 내에서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영향력은 남편인 중종이 승하하고 그녀의 어린 아들인 명종이 불과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1545년 문정왕후는 어린 왕을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시작했으며 이후 8년간 조선의 최고 권력자로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린 아들을 보필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넘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진 실질적인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조선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그녀의 통치는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역사적으로 냉혹했다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대신들을 과감하게 숙청하고, 유교를 근본으로 하는 조선에서 파격적으로 불교를 부흥시키며 그야말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녀가 순전히 권력을 탐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녀의 본심이 단순히 권력욕에만 있었을까요? 그녀의 통치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선 복합적인 동기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단 하나의 염원은 나라의 안정을 지키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권력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린 아들 명종의 불안정한 왕권을 굳건히 지켜내고 흔들리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좌초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 모든 난관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 그리고 외척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왕이 홀로 국정을 이끌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고, 문정왕후는 이러한 정치적 공백을 메우고
왕실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정치력은 탁월했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결단력을 보여주며 혼란스러운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조선은 명백한 유교의 나라였지만 그녀의 통치는 기존의 틀을 깨고 모성의 힘이라는 새로운 동력으로 움직였습니다. 남성들이 피로써 나라를 지키고자 할 때 문정왕후는 지혜와 용기로서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섭정은 단순히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강력한 리더십은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격동의 시기에 왕실을 지탱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바도 크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문정왕후의 섭정은 조선의 정치 지형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 동생인 윤원영을 핵심적인 인물로 등용하여 권력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원영은 1545년 을사사화를 주도하여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고 자신의 권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을사사화는 조선 4대 사화 중 하나로 꼽히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이는 문정왕후의 섭정기에 발생한 가장 큰 정치적 변동 중 하나입니다. 을사사화는 중종의 첫 번째 계비인 장경왕후의 아들인 인종의 외척 대윤 유님 세력과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의 외척 소윤 윤원영 세력 간의 권력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종 사후 인종이 즉위하면서 대윤 세력이 득세했지만 인종이 불과 8개월 만에 승하하고 어린 명종이 즉위하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소윤 세력에게 권력이 넘어갔습니다. 이때 윤원영은 자신의 첩인 정난정을 통해 문정왕후에게 대윤 세력이 역모를 꾀한다고 무고했고 이를 빌미로 유님, 유관, 유인숙 등 대윤 일파를 역모죄로 몰아 처형하거나 유배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인물들이 희생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 윤원영을 비롯한 소윤 세력은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처럼 을사사화는 단순히 두 외척 가문의 싸움을 넘어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와 권력 다툼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문정왕후의 강력한 의지와 윤원영의 교활한 책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은 점차 척신 세력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고 윤원영을 비롯한 이들 척신들은 매관매직, 곧 관직을 돈받고 사고파는 행위와 토지 탈점, 곧 백성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행위 등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아 국가 경제와 민생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척신 정치의 폐해는 문정왕후의 통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며 그녀의 사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은 집안의 다음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녀의 통치를 매우 강하게 비판했을 정도로 그녀의 섭정은 동시대는 물론 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러한 비판은 당시 유교적 사회에서 여성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을 반영하고 있으며 문정왕후의 강력한 통치 방식과 척신 정치의 폐해가 결합되어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 이면에 숨겨진 문정왕후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정왕후의 통치에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매우 파격적으로 불교를 장려하고 승려 보호를 중용했습니다. 이는 당시 지배 이념이었던 유교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였기에 유생들의 거센 반발을 샀지만 억압받던 불교계 입장에서는 문정왕후를 불교를 중흥시킨 위대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녀는 승려 보호를 보문사의 주지로 임명하고 선종판 사도 대선사라는 높은 직위에까지 오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문정왕후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불교는 한때 유교의 탄압으로 침체되었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폐지되었던 선교양종, 곧 불교의 양대 종파를 다시 부활시키고 승려를 뽑는 국가고시인 승과를 실시하여 불교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이념을 받아들여 적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불교를 통한 사회 통합과 정신적 안정을 추구했던 그녀의 정책은 단순한 개인적 신앙심을 넘어선 국가 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신분 질서가 매우 엄격했고 서얼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이러한 불교 진흥책은 당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녀는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고 지나치게 확장되던 사림 세력을 척신 세력을 통해 견제함으로써 특정 세력이 왕권을 위협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개인의 권력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들 명종의 왕권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고뇌 끝에 내린 정치적 판단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사림 세력이 성장하면서 기존 훈구 세력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던 당시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다면 문정왕후의 이러한 행보는 왕실 중심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판하는 유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목표를 관철시키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문정왕후의 섭정은 더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중종대부터 사림 세력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지만 기묘사화와 같은 대규모 숙청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문정왕후는 왕권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어지러운 정치 상황과 어린 왕의 불안정한 즉위는 그녀에게 강력한 통치력을 요구했을 것이며 그녀는 그 요구에 응답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수렴 뒤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정 현안을 파악하고 중요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강력한 섭정 기간 동안 척신 정치의 폐해는 심화되었고 그녀의 사후에도 이러한 패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탐관 오리들의 횡포와 가혹한 수탈로 인해 민생은 극도로 피폐해졌으며 백성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백성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임꺽정의 난과 같은 대규모 밀란이 발생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문정왕후의 통치가 가져온 명과 암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로 시작된 통치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백성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역사적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정왕후의 섭정이 초래한 척신 정치의 폐해는 조선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는 훗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붕당 정치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은 어머니의 강력한 그늘에 가려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펼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비록 성인이 된 후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치를 하려 했으나 이미 뿌리 깊게 박힌 척신들의 권력을 완전히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섭정 기간 동안 쌓인 척신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의 뿌리가 너무 깊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원영을 비롯한 척신들은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막강한 힘을 키웠기 때문에 명종의 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종은 문정왕후 사후 불과 2년 만에 후사 없이 사망하여 왕통이 반개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조선 왕실의 안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명종의 짧은 통치 기간과 후사 부재는 문정왕후의 강력한 섭정이 남긴 또 다른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강력한 통치가 아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제약하고 나아가 왕실의 대통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녀의 모성애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정왕후의 섭정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첨예하게 공존하는 매우 복잡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사림 세력의 시각에서는 왕권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친인척을 등용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한 외척 정치의 상징으로 비판받았지만
불교계에서는 억압받던 불교를 중흥시킨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 명종의 불안정한 왕권을 굳건히 지켜내고 혼란스러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하고 때로는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남성들이 피로써 나라를 지키고자 할 때 여성인 그녀는 탁월한 지혜와 강인한 의지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자 했다는 말처럼 유교적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성애와 정치적 역량이라는 두 가지 힘을 바탕으로 조선을 이끌었던 진정한 의미의 여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투쟁의 역사를 넘어 한 여성으로서 시대의 한계에 맞서 싸우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 했던 인간적인 고뇌와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택 하나하나가 조선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후대 역사가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복합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보여준 강력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조선 사회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유교 국가의 틀 안에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정점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그 권력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문정왕후 윤씨는 1565년 창덕궁 소덕당에서 65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능은 오늘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에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태릉은 문정왕후의 위상만큼이나 장엄한 규모를 자랑하며 그녀의 삶이 남긴 흔적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과 책임,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의 모성애가 얽힌 복잡다단한 삶과 그 시대를 지배했던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될 문정왕후의 삶과 정치에 대한 평가는 그녀가 남긴 발자취만큼이나 깊고 다채로운 해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녀의 통치는 단순한 섭정이 아닌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위대한 시도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정왕후의 삶은 조선이라는 유교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한계와 동시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의지를 펼쳤던 한 여인의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정왕후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 속 여성 리더십의 의미, 권력의 속성, 그리고 개인의 욕망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시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했던 드문 사례로서 더욱 연구 가치가 높습니다. 문정왕후가 남긴 유산은 그녀를 흑백 논리로만 평가할 수 없는 입체적인 인물로 만들어주며 후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대를 재해석하고 그녀의 선택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정왕후의 생애와 통치를 더욱 깊이 탐구하며 그녀의 발자취가 현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책임, 그리고 사랑의 본질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처럼 문정왕후는 단순한 왕비가 아닌 한 시대를 주도했던 강력한 지도자로서 조선의 역사에 길이 남을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정치, 사회, 종교 등 여러 방면에서 발휘되었고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비전과 결단력, 그리고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선택들이 과연 어떤 목적을 향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기록 속에서 그녀의 행적을 단순히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나누기보다는 당시의 복잡한 시대 상황과 그녀가 처했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정왕후의 통치 기간 동안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은 단순히 척신, 정치의 폐해로만 치부될 수 없는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부흥책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심을 넘어선 정치적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교적 이념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불교를 장려함으로써 그녀는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고 사림 세력의 견제를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림 세력은 유교적 명분을 내세워 왕권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문정왕후는 불교를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분산시키고 왕실 중심의 통치 체제를 공고히 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정치적 감각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녀가 윤원영을 비롯한 친정 세력을 등용한 것도 단순히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불안정한 아들의 왕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을사사화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지만 문정왕후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문정왕후의 삶과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과론적인 비판을 넘어 그녀가 처했던 시대적 제약과 개인적인 고뇌를 함께 헤아려 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조선이라는 유교 사회의 엄격한 틀 속에서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편견과 제약을 뛰어넘어 강력한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때로는 냉정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정왕후가 조선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통치가 남긴 명과 암을 깊이 탐색함으로써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리더십의 역할,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